안녕하세요. TV중학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오늘은요, 과학의 발전에 따라 인류 문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생활 속에 이용되는 첨단 과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과학의 신기술에 의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과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278쪽이고요. 준비되셨으면 신나게 시작해 볼까요?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과학 기술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류 문명은요, 과학과 함께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류 문명 중에 가장 최초의 기술적인 혁신은 뭘까요? 바로 불을 사용한 것인데요. 우리가 언제부터 불을 사용했는지는 기록에 남지 않아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하건대 번개라든지 또는 낙뢰를 맞는다든지 또는 산불이 나서 불이 이렇게 발생한 이후에 그것을 나뭇가지로 옮겨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굴에 가져가서 그 불씨를 이용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돌과 같은 물체들을 마찰해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불을 만들어서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럼 이처럼 불을 사용하게 되면요, 어떠한 이로운 점이 있나요? 첫 번째는 추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을 쬐면 굉장히 따뜻하죠. 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위협하는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의 사회를 이루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익혀 먹게 되면요, 날것의 그런 음식물 속에 들어있었던 기생충이라든지 또는 몸에 안 좋은 그런 병균들이 없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날 음식을 익혀 먹게 됨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 불을 이용하면요, 광석 속에 들어있는 그런 금속의 성분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재련이라고 배웠죠. 불을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광물이 들어있는 암석에서부터 순수한 그런 금속의 성분들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런 금속의 성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청동기 또는 철기와 같은 그런 유물들을 만들게 되죠. 그러한 물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석기 시대에서부터 청동기 그리고 철기 시대에 이어서 이렇게 문명이 변화하게 되었죠. 이처럼 불의 사용으로 그 다음 금속을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볼게요. 이러한 금속을 불을 이제 이용을 해서 뜨겁게 달구어서 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 그리고 원하는 용도로 만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농기구를 만들면 식량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죠. 뿐만 아니라 금속을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전쟁을 벌이기도 하죠. 이처럼 금속을 이용해서 생활이 굉장히 좀 더 편리해지고 새로운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볼게요. 종이와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됩니다. 종이가 발명이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종이에 기록을 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금속 활자를 발명을 해서요,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종이에 남길 수 있게 되었죠. 이렇게 인쇄술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정보를 쉽게 기록하고 이러한 기록물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더욱더 접근할 수 있게 되었죠. 다음 네 번째 살펴보면요. 와트라는 과학자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게 됩니다.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증기기관의 모습인데요.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원료라든지 연료를 이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기관차에 실어서 운송할 수 있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요, 증기기관이 발명되기 그 훨씬 더 이전에는요, 손으로 물건을 만들었어요. 또는 수차를 돌려서 그 동력을 이용해서 간단한 기계를 돌려 물건을 만들었는데요.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굳이 강가 옆에 공장을 세울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한 시내에 공장을 설립하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 사회의 주요 산업이 농업에서 공업 또는 제조업으로 이동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다섯 번째는요, 바로 컴퓨터의 발명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컴퓨터를 발명을 해서 우리가 전자우편을 보내기도 하고요. 파일을 쉽게 보내죠. 그리고 웹, 화상회의 등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처럼 과학은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과정을 다시 대표적인 예 세 가지로 아래 그림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인류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과학으로는 바로 지동설을 들 수 있습니다. 지동설이 등장하기 훨씬 더 이전에는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그리고 모든 천체가 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이 시대는요, 신중심의 중세 사회였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중세 시대의 우주관을 뒤엎고 근대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산업혁명을 불러온 과학의 대표적인 예로는 증기기관의 발명을 들 수 있어요. 이 증기기관이 발명되어서 기존의 농업사회가 공업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고요. 다음, 정보화를 가능하게 한 과학으로는 컴퓨터의 발명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그리고 먼 거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생활 속에 이용된 첨단 과학의 예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첨단 과학의 예로 그 첫 번째, 나노 기술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이때 이 나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크기를 말하는데요. 1나노미터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이 단위는요, 10의 마이너스 9 제곱미터에 해당합니다. 즉, 1나노미터는 10억 분의 1미터에 해당하는 굉장히 작은 크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가늠이 잘 안 된다면 선생님 머리카락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머리카락 하나를 10만 분의 1로 잘랐을 때가 바로 1나노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몇 개의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작은 크기의 구조물을 가지고 만드는 것을 나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원자나 분자 정도의 굉장히 작은 크기의 물질을 만드는 기술을 나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노 기술로 만들어낸 그런 새로운 물질들은 새로운 특성과 새로운 기능을 갖게 될 텐데요. 그러한 기능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유용한 물건이나 재료를 만드는 이러한 기술들을 모두 나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예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플러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의 모습을 옆에서 살펴보면요, 여기 각각을 이루고 있는 이 입자들은 모두 탄소 원자예요. 탄소 원자가 60개가 모여 있는데 이 60개가 축구공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 축구공 구조, 이 정 가운데 빈 공간이 생기죠. 바로 이 빈 공간에 작은 물질을 가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겨요. 그럼 이런 플로렌은 어디에 이용하느냐? 플로렌 속에 의약품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렌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죠. 그럼 몸속에서 운반하는 약품 운반 매체의 역할을 이 플로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노 로봇을 만들어서 의학 분야에 이용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나노 물질 살펴볼게요. 탄소 나노 튜브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옆에서 살펴보면요, 이것 또한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요, 탄소 원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육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육각형 옆에 또 다른 육각형이 있고요. 이런 육각형의 벌집 구조가 계속 연달아 이어져 있어요. 이런 육각형의 벌집 형태가 결합되어 있는 관 모양의 튜브 모양의 물질을 우리가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단단해요. 강철의 100배에 해당하는 그런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탄성이 굉장히 크고요. 열 전도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도 쉽게 견딜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런 탄소 나노튜브가 사용됩니다. 그럼 그 다음 물질 볼게요. 탄소 나노튜브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러한 물질을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그래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 또한 탄소 원자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구조인데요. 탄소 원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육각형을 이룹니다. 이런 육각형의 벌집 형태로 결합된 판 모양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탄소 나노튜브는 튜브 모양이었죠.
그래핀은 판 모양이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 그래핀은 그럼 어디에 이용하느냐?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는 전기가 통하고요. 그리고 원하지 않을 때는 전류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휴대전화, 그리고 구겨지는 디스플레이 또는 우리가 착용할 수 있는 컴퓨터인 있는 컴퓨터 등등에 이용합니다. 그럼 퀴즈 하나 낼게요. 지금 우리가 배운 플로렌, 그리고 탄소 나노 튜브, 그리고 그래핀 이 세 가지 물질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밖에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첨단 과학들을 살펴볼게요.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다양한 첨단 기술의 예가 여기 그림으로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거 사용해 본 적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겨울철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전환시키죠. 근데 너무 추운 날에는 우리가 장갑을 끼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화면을 전환해요. 근데 잘 전달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장갑에 의해서 전류, 미세 전류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럴 때 바로 이용하는 것이 전도성 섬유로 만든 터치펜입니다. 이 속에는요, 탄소나 금속의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그런 물질들로 전도성 섬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치펜으로 만들면 우리가 겨울철에도 장갑을 낀 상태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전환시킬 수가 있죠. 다음 두 번째는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요, 콩기름처럼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을 우리가 일반적인 연료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바이오 디젤은 대체 에너지의 그런 대표적인 물질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용하는 스포츠 용품인데요. 스포츠 용품을 이루고 있는 그런 첨단 기술의 신소재, 그런 섬유들을 이용해서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첨단 기술의 소재를 이용하면 굉장히 가볍지만 단단하고, 그리고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으면서 땀 배출은 잘 되고 통풍이 잘 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래핀처럼 굉장히 얇지만 반도체의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자종이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전자종이는 이페이퍼라고도 하며 이것은 우리가 접어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휴대가 간편한 그런 이제 휴대폰 등등을 만드는 데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우리가 매일마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전화도 할 수 있고요. 사진도 찍을 수 있고요.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전화기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인공심장은요. 심장과 같은 그런 장기가 손상된 사람들은 그 장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생명이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래서 인공인 장기를 개발해서 손상된 그런 장기를 대체하게 되면요, 인간의 수명을 더욱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첨단 기술은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이용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과학의 신기술과 그것이 우리 미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신기술은 DNA 재조합 기술입니다. 이 DNA를 말 그대로 재조합해서 새로운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얻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어떤 특정한 생물의 DNA를 인위적으로 잘라서 그래서 다른 생물의 DNA와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물질들, 예를 들어서 생장 호르몬이라든지 또는 혈액 응고 방지 물질이라든지 또는 인슐린 등등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대량 생산하는데 이 DNA 재조합 기술을 이용합니다. 그럼 이 DNA 재조합 기술이 무엇인지 그 과정을 아래 그림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DNA 재조합 기술을 이용하기 가장 좋은 그런 생물은 대장균 또는 세균과 같은 원핵 생물입니다. 원핵 생물은요, 핵막이 없고요. 그리고 무성생식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조건이 잘 맞는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한꺼번에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럼 이 그림을 볼게요. 이 DNA, 대장균 속에 들어있는 DNA를 분리하는데 이때 이 DNA 모습이 동그란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형의 고리 모양의 DNA다라고 해서 플라스미드라고도 하는데요. 이 DNA를 분리를 해서 여긴 지금 가위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효소를 이용해서요. 잘라냅니다.
잘라내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의 DNA를 똑같은 크기로 잘라서 여기에 갖다 붙입니다. 이때도 효소로 접합을 하는데요. 이때 만약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질이 인슐린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암호가 새겨져 있는 이 DNA를 잘라 효소로 접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대장균 몸속에 집어넣어요. 그럼 대장균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DNA가 교체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DNA를 해독을 해서 이 DNA에 걸려있는 암호대로 이것을 그대로 해석해서 여기 쓰여진 대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안에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근데 이 대장균은 굉장히 번식력이 빠르죠. 체세포 분열로 번식하는 무성생식하는 생물이에요. 따라서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러한 대장균의 양이 많아지면 이게 대량 증식을 시켜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성분, 예를 들어 인슐린이라든지 생장 호르몬 같은 그러한 물질들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물질이긴 하지만 양이 너무 적어서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우리가 DNA 조합 기술을 이용합니다. 그럼 이런 DNA 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그럼 만들어낸 그런 식물들을 살펴볼게요. 여기에 무추와 토마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랑은 약간 좀 생소하죠. 무추는 어떤 단어의 합성어일까요? 자, 무와 배추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서는 무를 키우고 땅 위에서는 배추가 자라죠. 그래서 하나의 개체로부터 무와 배추를 동시에 수확할 수 있는 굉장히 생산성 높은 그런 식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포마토를 볼게요. 포마토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들의 합성어일까요? 포테이토와 토마토의 합성어이죠. 그래서 감자와 토마토를 동시에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생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DNA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부터는 DNA를 약간 유전자를 약간 변형시켜서 새로운 특성을 갖는 생물을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DNA 재조합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떤 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용한 유전자를 다른 생물의 유전자와 결합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도록 유전자의 일부를 변형시켜서 만든 생물을 유전자 변형 생물, 다른 이름으로는 GMO라고 하지요. 여기에 세 가지 GMO 생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 것을 보면요, 형광 물고기. 기존에 있는 물고기와는 다르게 형광빛을 낸다는 특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옥수수인데 해충의 저항성이 굉장히 강한 옥수수이고요. 세 번째는 카네이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카네이션의 색은 붉은색이죠. 근데 이 카네이션은 파란색 카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 없었던 기능을 갖는 새로운 기능을 갖는 물질, 그런 생물을 유전자의 일부를 변형시켜서 만든 그런 생물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유전자 변형 생물에 대해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옥수수를 볼게요. 해충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성이 큰 옥수수가 있어요. 이러한 옥수수를 개발한다면 식량의 양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요, 이러한 그런 식물들을 이용해서 식품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이러한 식품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떠한 기작으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 자세한 과정이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장점과 단점 때문에 유전자 변형 생물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이 두 집단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 신기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기술은요, 핵을 이식하는 기술입니다. 그럼 핵 이식이 뭔지 살펴볼게요. 어떤 세포에서 핵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 핵을 이미 핵을 제거한 난자에 넣어서 발생을 시키는 기술을 핵 이식 기술이라고 해요. 그럼 핵 이식 기술이 왜 필요한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래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래 양들이 있어요. 여긴 흰 양도 있고요. 검은 얼굴의 양도 있어요. 이 중에서 흰 양에서는 젖샘 세포를 채취합니다. 이 젖샘 세포는 체세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검은 얼굴의 양에서는 난자를 채취해요. 근데 이때 이 난자에서는 핵을 제거합니다. 핵을 제거했다면 핵이 제거된 세포질 부분만 남게 되겠죠. 이때 이 세포질에 젖샘 세포에서 얻은 핵을
접합시킵니다. 그리고 전기 자극을 줘요. 그럼 이때 이 핵이 이 세포질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포는요, 체세포죠. 마치 수정란과 같은 그런 체세포입니다. 여기에 전기 자극을 또 한 번 주게 되면요, 이 세포가 마치 수정란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처럼 세포 분열을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배아 상태가 되면요, 또 다른 양의, 암양이겠죠. 또 다른 양의 자궁에 이 배아를 착상시킵니다. 그럼 이 배아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양이 태어나는데, 이렇게 해서 태어난 양을 복제양 돌리라고 합니다. 그럼 복제양 돌리의 유전자는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바로 핵을 제공한 흰 양으로부터 물려받았죠. 그래서 돌리는 흰 양과 유전적인 구성이 완전히 똑같은 복제된 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핵 이식은요, 우수한 생물이 있다면 그 생물을 그대로 복제해서 다량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어요. 우리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돌리는 일반적인 그런 생물과는 좀 다르죠.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태어난 그런 생물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의 생물에서부터 핵을 모두 이식받아서 만들어진 생물입니다. 그렇다면 돌리는 부모는 누굴까요? 돌리의 부모는 누굴까요? 흰 양일까요? 검은 양일까요? 아니면 대리모 양일까요? 흰 양은 핵을 제공했고요. 검은 양은 난자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대리모 양은 자궁을 제공했고, 여기에서 이 돌리를 키웠죠. 이 셋 중에 누가 돌리의 부모라고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핵이식 또한 찬성과 반대, 이것을 기술을 사용하자, 사용하지 말자, 이런 두 가지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그러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기술들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본 적 있나요? 그걸 보면요, 미래의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잡는 그런 영화인데요. 그런 범죄 현장을 크게 이제 화면을 띄워요. 그리고 그 화면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손짓으로 이제 그 화면을 키우기도 하고요. 축소시키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그 화면을 회전시키고 공간에서 돌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물건을 만지거나 느끼고 잡고 옮기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디지털 정보를 조작하는 이러한 기술을 실감형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개발되면 좀 더 과학 수업을 흥미진진한 그런 멋있는 수업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 자연에 있는 생물이라든지 인간의 모습을 따라서 또는 인간의 행동이나 모습을 모방해서 인간 대신에 위험하거나 굉장히 정교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죠. 이런 로봇에 대해 연구하는 기술을 로봇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플로렌과 같은 그런 굉장히 크기가 작은 물질들을 이용해서, 그런 나노기술이라고 하죠. 이런 나노기술, 그리고 IT 기술을 이용해서 의학에 접목시킨 것으로서 몸속에 이동하는 나노로봇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의사는 서울에 있는데 환자는 제주도에 있을 때, 먼 거리에 환자가 있을 때 로봇팔을 가지고서 그 환자를 집도하게 되는 이러한 원격 수술 등에 이용하는 신개념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을 융합의학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신기술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굉장히 환경이 많이 오염됐죠. 이렇게 환경 오염이 됐는데 오염된 환경을 다시 깨끗하게 바꾼다든지, 또는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자연 환경을 복원하는 데 활용되는 기술을 환경공학 기술이라고 하고요. 또한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것, 그리고 로켓의 추진체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인공위성을 만드는 것 등등등, 이러한 기술들을 우주 항공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학의 신기술로 미래 사회는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신기술이 적용된 그 사례를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옷을 입듯이 몸에 착용하는 컴퓨터입니다. 이것을 입는 컴퓨터라고 하는데요. 입는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무겁게 컴퓨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는 컴퓨터를 착용하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곳을, 목적지를 이야기를 하면요, 이 컴퓨터가 정보를 처리를 해서 그 길을 여기에 있는 안경을 통해서 스크린에 비춰서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줍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휴대용 태양 전지인데요. 우리가 핸드폰이라든지 또는 이제 태블릿 PC를 이용하다 보면 간혹 이 배터리가 닳아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해본 적 있죠. 근데 이런 휴대용 태양 전지를 이용한다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태양만 있다면 바로바로 전기를 충전할 수가 있겠죠.
다음 유전자 치료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유전자 치료를 하게 되면요. 그런 난치병이라든지 불치병을 극복할 수 있고요. 손상된 장기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장기 이식도 가능한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백신은 한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 이용합니다. 그런데 다목적 백신은요. 이 백신을 하나 맞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유전자 치료라든지 다목적 백신을 통해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는 그러한 효과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과학과 여러 분야의 통합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최근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첨단 기기들은요. 과학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과학뿐만 아니라 기술, 수학, 공학, 예술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이 통합되어서 융합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첨단 기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대표적인 예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는요. 선명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잡음 없는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스피커를 개발하는 것은 공학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개인의 취향과 활용의 편리함에 따라서 모양을 바꾼다든지 색깔을 다양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예술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볼게요. 사용하기 편리한 크기라든지 휴대하기 간편한 무게 등을 계산해서 만드는 것은 수학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암석이라든지 광물에서 얻은 금속 물질을 이용해서 금속성의 몸체를 만든다든지 또는 화면의 유리를 만드는 것은 기술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은 여러 가지 이런 학문들이 융합되어서 만들어진 그런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자동차를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도 여기 여러 가지 그런 학문이 융합되어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의 차체라든지 부품을 아름답게 그리고 쓸모있게 디자인하는 것은 예술적인 요소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용량이 크고 가벼운 전지를 만드는 것은 거기에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자동차를 설계하고요. 각종 센서를 개발하는 것은 기술 그리고 공학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예상 주행 가능 거리를 계산하는 것은 수학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 때에도 융합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로봇을 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로봇 중에서 사람과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지능형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하지요. 여긴 휴머노이드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휴머노이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얼굴 인식 카메라, 음성 인식 마이크가 있어서 소리와 얼굴을 인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로봇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립싱크를 구현할 수 있어서 정보를 밖으로 인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치 인식용 천장 카메라, 전면 장애물 인식용 초음파 센서, 그리고 하단 장애물 인식용 카메라가 있어서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장애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같이 생긴 부분은요. 어떠한 그런 정보를 표현한다든지 그리고 물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고관절을 이용해서 제자리에서 회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릎을 굽혔다 펼 수도 있는 이런 다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목에 있는 이 센서를 이용해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 수도 있고 또 멈출 수도 있는 이러한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지능형 로봇들은 모두 융합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래 사회는요 이렇게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야를 깊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학문을 섭렵해서 그런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어야겠죠. 그럼 그 다음은 과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과학은 사회, 문화예술, 환경 등등 우리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서도 과학과 사회 사이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통신기술이 발달해서 의사소통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수명이 연장된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과학의 긍정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과학은 이렇게 긍정적 영향만 우리에게 주나요? 그렇지 않죠.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 다음 살펴보면요.
유전자 조작 기술이 개발되어서 생명윤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에 굉장히 쉽게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유출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점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 과학과 문화예술 사이의 관계를 볼게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문화예술에 다양한 그런 새로운 소재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D 영화 직접 본 적 있죠? 굉장히 실감나게 그 화면을 구사하는데요. 이런 3D 기술을 발전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향기기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의 그런 예술 분야를 발달시키기도 합니다. 마지막 과학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볼게요.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지구에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는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굉장히 쉽게 흡수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이 에너지를 밖으로 잘 버리지 않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를 점점 더 머금어서 지구는 점점 따뜻해집니다. 이런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북극과 남극에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그리고 기상이변이 나타나죠. 뿐만 아니라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볼게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도 주고 부정적인 영향도 주죠.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구성원들끼리 서로 합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핵심 확인입니다. 우리가 배운 핵심적인 그런 개념들을 우리 빈칸 채우기로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첫 번째, 무엇과 금속 활자의 발명으로 인류는 많은 양의 정보를 쉽게 기록할 수 있다? 그럼 기록할 때 필요한 그런 물질들은 뭐가 있을까요? 활자가 있으므로 활자로 기록할 수 있는 종이가 필요하겠죠. 종이와 금속 활자의 발명으로 인쇄술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인류 문명은 과학뿐만이 아니라 이것과 여러 분야가 어떻게 해서 발전한다? 그렇죠. 융합 또는 통합되어 발전한다라고 할 수 있죠. 다음 세 번째, 과학에는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구성원들이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오늘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었지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유전자 또는 DNA 이것을 조작함으로써 이것에 따른 생명윤리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죠. 그리고 핵 이식 기술의 하나인 복제양 돌리를 만드는 과정은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체세포 속에 들어있는 이 핵을 이용해서 태어났는데 이와 같이 핵을 제거한 난자의 체세포에 핵을 이식하는 기술을 이름 그대로 핵 이식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 이런 새로운 품종 개발을 비롯한 여러 이런 기술들은 농업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기술은 농업기술 또는 영농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화석 연료 속에는 기본적으로 탄소라고 하는 그런 원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것을 태우면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죠. 그것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점점점 올라갑니다. 이러한 현상을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기상이변이 생기기도 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281쪽 1번입니다.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첫 번째, 컴퓨터의 발명은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컴퓨터의 발명이 아니라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바꿔야겠죠.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왔고요. 다음 두 번째, 화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이용되어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네, 이건 화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죠. 사실 화약은요, 오래된 건물을 부시거나 그리고 터널을 뚫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도 있다는 거 여기서 알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기계 문명의 발달로 자동차, 선박 같은 이런 제품들이 개발이 가능해졌지요.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종이와 금속 활자의 발명으로 인쇄술이 발달되었죠. 그래서 많은 양의 정보를 쉽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5번. 불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인류는 금속을 훨씬 더 다양한 그런 기능을 가진 도구로 만들 수 있게 되었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81쪽 2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첨단 물질을 옳게 짝지은 것은 가. 탄소 원자 60개가 축구공 모양으로 결합된 물질이다. 그리고 이 물질 속에는 빈 공간이 있어서 아주 작은 물질을 가둘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물질을 뭐라고 하죠? 플러렌이라고 하죠. 다음 두 번째 물질 볼게요. 이번에도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인데 탄소 원자가 육각형의 벌집 형태로 결합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는 판 모양을 한 물질이다. 그리고 굉장히 얇다. 그리고 반도체의 성질을 띈다. 이러한 물질을 그래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 플로렌과 그래핀을 찾으면 되겠죠.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오는군요. 2번 틀리고요. 다음 3번, 4번 모두 틀리죠. 5번도 틀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플로렌과 그래핀의 공통점은 뭔가요? 바로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공통점이 있지요.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1쪽 3번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폰 기술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뿐만 아니라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여러 가지 분야의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기기로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인터넷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화면에서 직접 선택하거나 버튼을 눌러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럼 아래에서 바로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기억. 스마트폰은 여러 학문이 통합된 사례이다. 네, 맞죠. 과학뿐만 아니라 기술, 공학, 예술, 수학적인 요소가 모두 결합된, 융합된 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하나의 기기로 하나의 기능만 수행할 수 있다? 그런가요? 아니죠.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요.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죠. 이렇게 하나의 기기지만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니은 틀리고요. 다음 디귿. 스마트폰은 인류의 생활 패턴의 변화를 가지고 왔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사람들과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현재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서로 이어폰을 꽂고 있죠. 그래서 소통하는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없게 되죠. 이렇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첨단 기계가 발달하면서 우리의 생활 패턴에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과학의 발전으로 인류 문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8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문제를 풀어오시면 더욱더 도움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